지난 2월 28일 특강을 통해서 시황 또는 업황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얘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특강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강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무료인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져가신다라는 얘기들이 저희 CS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10일 마찬가지로 저녁 8시에 특강이 진행이 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3월 10일 특강하는 날 8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는 거. 6시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졌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어느 순간에 들어가야 될지 또는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번 3월 10일 특강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돈 버시는 특강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증시 하락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공포가 클수록 역사를 먼저 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1973년도에 욤 키프루 전쟁 그리고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가 맞물렸던 1년 동안에 무려 43% 폭락합니다. 이건 전쟁 자체보다 그러니까 에너지 무기화가 증시를 무너뜨린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0년 걸프전 당시에도 S&P 500 지수가 석 달 만에 거의 20% 하락을 하죠. 미군의 신속한 그 작전 종결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나중에는 되찾았죠. 최근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당시에도 코스피는 일주일 만에 사건 당일의 낙폭을 모두 회복한 바 있습니다. 욤 키프루 전쟁이나 9.11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쟁 리스크는 1년 안에 증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분석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심 변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전쟁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 차질 여부와 분쟁의 장기화 여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1973년형이 되느냐 아니면 1990년형이 되느냐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 분수령은 딱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증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3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4주 안에 전쟁이 종결이 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4주 이내 전쟁이 종결된다. 그렇게 되고 금융시장이 초기 변동성 국면을 겪은 뒤에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란 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2026년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7,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잖아요. 단기 조정 이후에 정책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상승 추세가 재개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7,500이라고 하는 지수의 숫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5,200대에 있는 지수에서 4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두 번째도 있어요. 시나리오 두 번째는 4주에 걸친 시간뿐만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좀 장기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얼마나 지수 방향성의 어떤 하방 압력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긴 하고요. 전면 무력 충돌로 격화하지 않는 한 방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어떤 확전, 거기에 호르무즈 쪽에서의 장기 봉쇄 부분인데요.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에 JP모건에서는요, 유가가 현재 배럴당 70달러에 있는 수준에서 120달러까지 또는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1973년의 오일 쇼크의 재현 시나리오죠.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4.1% 정도 재돌파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 공포가 국채의 안전자산 매력을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로 넘어서고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방어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쟁이 4주 내에 종결할 가능성이 가장 좀 유력하고 이 경우에 코스피의 7,500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전량 매도 또는 묻지마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 대기가 좀 정답이 아닐까 싶고요. 유가하고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란의 협상 신호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또는 시간 단위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위기의 본질은 기업 실적 악화가 아니거든요. 반도체하고 방산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으니까요. 역사는 늘 이 순간에 용감한 사람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삼성전자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죠. 코스피가 오늘이 녹화하는 날이 3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3월 3일 7% 넘게 급락하고 오늘 3월 4일 10% 넘게 급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사상 처음 6천선을 돌파한 지 불과 3일 만에 6천선이 무너졌죠. 그럼 삼성전자 얼마나 빠졌냐?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요. 불과 이틀 만에 거의 15% 이상 급락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2만 원 고지를 밟았지만 3월 3일과 3월 4일 양일간에 걸쳐서 17%가량 급락하면서 20만 원을 내줬고요.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그 자리를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다 빠졌나요? 아니죠. 증시 폭락의 배경이 미국의 이란 공습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국제 유가 급등으로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증시를 압박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자체 문제는 아니라 한국 주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은 매도 폭탄이죠.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를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도 그 물결에 함께 쓸려서 내려간 거니까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최근 들어서 34명의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보다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단 한 명도 매도 의견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을 내봤더니 한 22만 원 정도가 평균 목표 주가였고 최고 목표 주가는 34만 원까지 나왔으니까요. 국내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기 목표 주가도 21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올라 있고요. 맥쿼리 증권에서 제시한 강세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경우에 목표 주가는 34만 원까지 훌쩍 뜁니다. 3월 3일과 3월 4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목표 주가 대비해서 최대 60%에서 7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현재 주가는 2026년의 이익 성장을 다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고요. 2026년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 480조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200조 원이 넘어가는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 27만 원도 사실은 보수적인 수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또는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단기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측면이냐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나리오는 1주에서 4주 정도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거든요. 봉쇄 위협이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에 유가 급등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에 어떻게 보면 추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번 급락이 랠리 도중에 어떤 숨고르기냐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냐를 가를 핵심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조금 열어둬야 되는데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4일이거든요. 앞으로 더 삼성전자가 빠질 여력은 지금 이틀 동안에 17%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뉴스 플로우에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단기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시는 분들이고요. 중장기 시나리오는
뭐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죠. 중기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이슈 자체보다는 글로벌 금리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안정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제한적 어떤 충돌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초기 충격 이후에 낙폭을 되돌리는 흐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3월 달에 어떤 게 있냐면 GTC 2026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HBM4 탑재 물량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구체화될 예정인데요.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측면, 중장기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주가 또한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차 주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가 만든 구조적인 상승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현대차 주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KB증권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산정을 했고 2035년에 매출 400조, 영업이익은 62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화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비교 분석했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146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IPO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주주관 계약에 따라서 오는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나서야 되고 반대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있거든요. 시장 환경 자체는 IPO에 충분히 우호적인 모습입니다. 또 아틀라스가 3만 대 양산은 제가 보기에는 시작 단계일 것 같고요. 향후에 100만 대까지 로봇 판매가 가능한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3만 대는 끝이 아니라 100만 대 시대를 놓고 보는 아틀라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리스크는 좀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현재 현대차 그룹 주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기업 가치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라고 하는 분석은 굉장히 많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20조 정도로 가정할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현대차 주가 상승분은 보유 지분 가치 대비해서 무려 250% 올랐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대감이 현실보다 훨씬 앞서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노조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의 노동조합이 CS2026에서 공개된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노사 합의 없이 신기술 도입은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주가는 2028년 공장 투입을 기대하면서 올랐는데 노조가 전면전을 선언했으니까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화인 것 같아요. 현대차의 2026년 연결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면 13조 원 나오거든요. 자동차 본업의 성장세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죠. 주가가 로봇 기대감에 올라탔다면 실제 로봇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간은 변동성 구간이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금 우리 주식이 빠지고 있는 건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이란 전쟁의 충격이 현대차의 진짜 악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현대차 본업인 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 위축 그리고 차량 판매 감소 우려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현대차에는 오히려 이익 개선 요인 이 두 가지가 딱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본업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의 AI하고 로봇 산업은 중동 전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대차의 조제 공장의 로봇 투입 계획도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일정도 전쟁 때문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주가 하락은 전쟁발 매크로 공포지 현대차 고유의 가치 훼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들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평균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이 성장의 중심에 아틀라스가 있고요. 아틀라스의 주인은 현대차죠. 단기 변동성은 열어두시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시점까지 중장기 보유 관점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로 증시 하락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의 위기가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정말 기회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1973년 5.1 쇼크처럼 구조적인 위기가 이번 전쟁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2003년처럼 이라크 전처럼 단기 충격에 끝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9.11 같은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전쟁 리스크는 1년 안에 증시가 엄청나게 회복이 됐고요. 핵심 변수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 차질 여부와 장기화에 대한 여부거든요. 실제로 그 2006년에 레바논 전쟁 당시에도 S&P 500이 일주일간 한 2.3% 하락하다가 2주 만에 다 회복했고요. 2023년에 하마스 전쟁 때도요, 최대 6% 빠진 뒤에 3주 만에 원상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수출 역량 갖고 있거든요. 실물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오펙 플러스가 기존 계획보다 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운항의 어떤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피난처이자 성장주 쪽의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방산주 정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미사일이라든지 드론 전력이 대규모로 사용이 됐고, 또 미국의 방공 체계가 80에서 90%의 요격에 대한 성공률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도입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 쪽에 천무를 2조 6천에, 또 폴란드의 K9을 거의 한 7조 원가량에, 스페인에도 마찬가지로 K9 자주포 7조 원 정도, 그리고 루마니아 레드백의 한 4조 원 정도 같은 계획 가시성이 높은 대형 어떤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의견 매수도 목표가도 상향하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도요, K2 전차를 주력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방공망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정말 고정 수익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계약들을 잘 체결하고 있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단기 주가가 코스피 대비해서도 한 2배 내지는 3배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서요, 신규 진입보다는 조정 구간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운 쪽하고 물류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배들이 당연히 우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운항 거리가 길어질 거고, 또 배가 부족해질 거고, 또 상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아니면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들이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공급망 혼란은 물류 단가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해운사들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내 해운사들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즉, 해운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진짜 부자가 되려면 모두가 던질 때 진주를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 삼성전자가 20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선을 내줬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과대 보이지만 어떻게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중동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증설 멈출까요? 아니라는 거죠. HBM 수요가 사라지나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공급망 불안을 우려한 빅테크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선주문을 넣을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일시적인 이탈이지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력난이라든지 전쟁 리스크는 결국 자동화 수요를 앞당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지수 하락에 밀려 내려올 때 우리는 피지컬 AI하고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고 분할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시장의 신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60%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비중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왜 이 숫자냐면 중독 리스크에 대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금과 달러 그리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30% 내지는 40% 정도 확대하는 거죠. 고배당주하고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란 전쟁의 향방이 완전히 불투명한 지금은 일반적인 안전자산 20% 30%보다 조금 더 높은 35나 40% 정도의 방어 비중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40% 안에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적어도 15%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셔야 헤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환율 방어라든지 해외 자산 매력을 고려한 부분들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자산도 금과 비중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으로 좀 가보죠. 언제 주식 비중을 60%에서 높이는 거, 그러니까 70%나 80%로 다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신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신호는 유가 상승세가 꺾이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은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변수죠.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물가라든지 또는 환율을 동시에 끌어올려서요. 경제에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대체로 이제 코스피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란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고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브렌트유가 오르다가 멈추고 또는 옆으로 눕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주식 비중을 올릴 첫 번째 신호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호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진정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난 3월 3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5조 4천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거든요. 반면에 개인이 한 6조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맞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 기관이 같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날, 그날이 바로 신호탄이라는 거죠. 개인이 혼자 사고 있는 동안은 아직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날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신호는 환율의 진정인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쟁 공포로 급등을 하고 있죠. 이 환율이 고점을 찍고 꺾이는 그 순간이 바로 빠져나가던 외국인이 우리 증시로 다시 유입되는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을 늘리는 비중을 늘리는 신호도 있지만 그럼 주식 비중을 줄이는 매도 신호도 있겠죠. 주식 비중을 줄이는 매도 신호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일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란 전쟁이 만일 3주나 4주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물가에 영향이 없겠지만 그 이상 장기화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이벤트 불확실성이 어떻게 제거된 뒤에 이 부분을 놓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주에서 4주를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더 방어적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매도 신호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100달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이 선을 넘으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요. 전 세계 소비라든지 기업의 어떤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숫자죠. 과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주 타격으로 연결된 사례를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유가 100달러는 반드시 경계선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신호는 이번 전쟁이 이란을 넘어서 다른 중동 국가로 확산하는 신호가 나올 때입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대 이란의 구도거든요. 여기에 다른 주요국이 참전 조짐을 보인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레벨의 리스크입니다.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신호, 주식 비중을 줄이는 요 신호를 잘 체크해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위주의 상승에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하락이 대형주에 올라타야 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3월 3일과 오늘 3월 4일 양일간을 거쳐서 코스피가 17%가량 빠졌어요. 한 달 만에 5,000피에서 6,000피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대라든지 또는 포모 심리가 맞물리면서 ETF 같은 바스켓 매매 중심의 자금 유입이 이어졌고 또 실적 개선 속도를 웃도는 상승이 누적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미 대형주의 주가에는 상당한 기대가 반영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하락이 그걸 일부 되돌렸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란발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했으니까요. 이렇게 지정학적 위협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를 냈거든요. 이렇게 두 증권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거의 200조 또 170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2월달 2026년 2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고 또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이정표를 세웠잖아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공급 계약이 진행 중이고 또 올해 1월에는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실적으로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HBM4에 대한 독점 공급 구조라든지 또 메모리 전반의 가격 상승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어떤 투자 확대라고 하는 세 가지 동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50만 원 부근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타이밍의 문제죠. 지금 올라타야 하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전량 매수는 아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 시작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라크 침공 직후에 코스피가요. 그때도 한 14%가량 급락했습니다. 근데 그 급락했었던 부분들을 한 달 뒤에 낙폭을 거의 대부분 회복하죠. 현재 코스피가 5천선 내외 부근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는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5,800에서 7,500으로 상향하죠. 상향한 이유가 반도체 업황이 업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이익 전망 상향 속도에 대한 어떤 폭이 이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이유를 들어서 상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과 미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 중소기업보다 초대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갭이 더 크고 수급이 개선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경우에 대형주가 먼저 선도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서 키 맞추기를 해나가는 모습이 예상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시장이 회복될 때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온기가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를 지금 담아두면 회복장에서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대형주가 올라탈 가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올라타지 마시고요. 계단식으로 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탄 것 같아서 조급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요. 너무 일찍 포기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늦게 들어온 사람도 아닙니다. 한 번에 몰빵한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죠. 그래서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30% 이상의 투자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8일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특강을 시황 또는 업황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얘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특강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강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무료인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져가신다라는 얘기들이 저희 CS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10일 마찬가지로 저녁 8시에 특강이 진행이 되거든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특강이 진행되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월 10일 특강을 할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3월 10일 특강하는 날 8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는 거.
6시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졌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어느 순간에 들어가야 될지 또는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번 3월 10일 특강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돈 버시는 특강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삼성과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진 모습인데 반도체 시장 영향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속절없이 정말 어제도 많이 빠진다 했는데 오늘도 많이 빠져서 뭐 22만 원대 후반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17만 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연휴 사이에 되게 가슴을 이제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많았죠. 뭐 2월 달 수출 데이터도 너무 좋고 2분기에도 디램 가격 거의 더블 가격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들 나왔고 1년 사이에 디램 가격이 10배 올랐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40조 원 벌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배 아니면 뭐 7, 8배까지 순이익을 늘릴 수 있으리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연휴 후에 사실 우리 시장이 6일 동안 8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700포인트 빠진 거 생각해 보면 야, 오르는 때도 정말 속도감이 대단했는데 내릴 때 또 내려갈 때 이런 대단한 또 속도를 가지고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뭐 이익 상향된 전망치가 훼손됐거나 갑자기 돈을 못 버는 회사로 전락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고점에서 지금 한 20% 이상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만 뭐 오버슈팅이 됐다고 누군가 평가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과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어쨌든 속도감은 대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눌림목은 나오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그 목표치라든가 이런 데 도달되는데 역시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정이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께는 새로운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을까요? 어제 오늘 빠지는 거 보면 아마 겁나서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제 오늘을 빼고 지난 이번에 그 3.1절 연휴 전까지만 놓고 보면 뭐 기세등등이죠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달 상향되는 그런 이익 추정치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도 싼 주식일 뿐이었거든요. 퍼 4배에서 5배밖에 안 나오는 아주 저렴한 주식. 그리고 내년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번다 정도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한때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겠지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34만 원, 하이닉스에 대해서 170만 원 목표가 리포트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기대값을 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틀 만에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연휴 전에 그런 기사 나온 적이 있어요. 젊은 무슨 공무원 부부께서 3억 정도 되는 결혼 자금을 삼성전자 20만 원 정도쯤에 사시고 반은 100만 원에 하이닉스 샀다라는 얘기 있었고 3년 기다리면 10억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대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시자마자 지금 한 최소 10% 이상은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라 편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좀 뭐 나름대로 기대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미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게 완전 이란 이슈로만 빠졌다라고 보기 힘들죠. 이란 이슈만 갖고 반도체라든가 우리 장이 크게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덜 빠지곤 있지만 사모 대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AI의 순환경제 리스크 또 파괴적인 공포를 통한 일자리 감소 리스크 이런 것들이 사실 잠재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빠진 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생각하기 좋게 그냥 이란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숨어있는 변수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AI라는 게 무한 경쟁을 계속 할 만큼 체력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뭐 아직 건재하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지금 최근까지 상향된 순이익 전망치들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로 보면 지금 20%쯤 고점에서 내렸다는 건 절대절명의 저평가가 더 심화됐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22, 3만 원에도 살려고 했던 거 17만 원에 왜 못 사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 공포장을 보시면 아마 손이 쉽게 안 나가실 거라고 보는데요. 항상 용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실 오늘부터 내가 주식 시작하는 초심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인 거 맞는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100만 원 넘고 20여만 원 넘었을 때 사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타이밍일 수 있죠.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사고 싶을까? 스스로 자문하시고 답이 나오시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 10%, 15% 이상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만큼 박앤세일 하는데 못 살 이유가 뭐지라고.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더 비싸게 샀을 때 가졌던 생각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면 네, 용기를 내보십시오. 지금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트에서는 뭐 29만 원, 3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의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한술 더 떴죠.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인간 지표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작년 여름에 6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삼성전자가 최근에 20만 원까지 올라오는데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11월 정도에 예상했던 올해 삼성전자 기준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80조 정도였어요. 그것도 작년보다 한 2배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한 일주일, 뭐 2주일 멀다 하고 계속 상향이 되는 거죠. 120조. 150조, 최근에는 200조 이상을 쉽게 불러댑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는 최대 300조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1000조를 넘었죠, 시가총액이. 근데 만약 200조 내지 300조를 버는 회사라고 하면 시가총액 1000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싸죠. PER 단으로 5배밖에 안 나오는 반도체나 일반 기업까지 확대를 해도 그런 기업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5만 원일 때는 목표가가 한 7, 8만 원이었어요. 근데 7, 8만 원 올라오니까 10만 원으로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10만 원에 근접하니까 12, 3만 원 불러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야금야금 올라오는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2, 3만 원씩 계속 올리면 사는 사람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마지막 가격까지 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있는데 사기도 좀 애매하고 팔지는 또 못하게 하고. 저는 아예 그런 거라고 하면 20만 원쯤 넘어갔을 때 제가 가진 목표는 4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최태원 회장이 한 달 전쯤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2,000조까지 가야 된다고 본다고. 지금 700조, 이제 오늘 내려왔으니까 600조 초반으로 다시 내려왔겠지만 최근에 700조가 넘었던 회사거든요. 그거에 거의 3배만큼의 목표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셈법을 해보면 약 230, 40만 원 나오는데 조금 제가 낮춰드려서 200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갖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고 전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어제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지만 제 주장은 뭐 철회하거나 후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볼 줄 알게 되시면서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PER 싸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미국 주식 정도의 밸류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일 수도 있고요. 뭐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 종목들의 시각들이 좀 바뀌고 있음. 사실 우리가 지수가 2000일 때가 바로 1년도 안 되죠. 2000포인트 전에서 지금 4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작년 여름 이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어마무시하면서 심지어 내년 정도 되면 뭐 엔비디아, TSMC, 애플 이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 기준보다 훨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기준보다 한 5배 비싸요.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벌어들인 순이익은 얼추 비슷하다 이러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정말 비슷하게 버는데 5배쯤 차이 날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하는 게 맞느냐?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변방의 작은 뭐 나라의 뭐 똘똘한 회사 이런 걸 넘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최근에 현대차도 테슬라랑 견준다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PER 단 6배, 7배 나오는 포드나 GM의 영역에서 떠나가지고 100배에서 150배 나오는 테슬라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보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ADR을 발행하게 되면 단숨에 마이크론급이 된다. 마이크론은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하이닉스보다 한 반 정도밖에 돈을 못 버는데 시가총액은 얼추 비슷해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글로벌 단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키 맞추기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 2배, 3배 정도 올라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모든 주식들이 떨어졌으니까 이때를 틈타 좀 포트를 조정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좀 포트를 조정할 기회로 보시나요? 사실 시장이 뭐 지수장이 될 때는 지수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가시는 게 맞고, 지수가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플랫한 장이 되면은 개별 중소형주 단 중심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사실 작년 이제 4월 이후에 돌이켜 보면 지수가 많이 오른 장이죠, 진짜. 예, 지수가 뭐 더블 이상 올라간 장이니까 역시 지수 관련된 대형주가 중심이 돼서 많이 올라간 장인데, 이게 예기치도 못하게 6,300을 찍은 지수가 5,000 초반입니다. 이게 5,000 초반이라는 게 5,400도 아니고 오늘 끝난 지수가 5,090이거든요. 정말 이틀 만에 이렇게도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장이 되었는데, 결국 뭐 노무라가 얘기했던 뭐 잘 되면 상반기에 8,000, 뭐 많은 증권사가 최근에 상향하면서 얘기했던 7,000에서 한 7,900까지의 코스피 흐름 보면, 우리가 6,000을 넘었을 때 보면 7,000이라고 하면 한 12, 3%밖에 안 남았네라는 건데, 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5,000 초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7,000이라 그래도 40%예요. 8,000이 되면 60%입니다. 남아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지수 쪽으로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저도 오늘 뭐 개인적으로 매매에 어떤 주안점을 둔 건 다른 종목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이렇게 많이 빠져서 5천 초반까지 붙고 나면 결국은 뭐 저는 상반기 내에 한번 마주보기 이상의 장세가 나온다고 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장서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싼 주식인데 가뜩이나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1, 2등 기업이다. 지금 사실 작년 4월쯤인가요? 코스피 5천이라는 특별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5천을 결국 갔는데, 여기서 좀 오버가 돼서 6,300까지 나왔다가 다시 5천이 되었는데, 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7천이나 8천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장세가 도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6천 중반대에서 있었을 때와 지금 좀 기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어제 오늘 충격적으로 하락을 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공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시장이 어떻게 하루에 700포인트가 빠지냐? 어저께 450 보면서도 와, 어저께 어떻게 450이 빠지지 했는데, 오늘 아마 700을 보고서는 말을 잃으셨을 것 같습니다. 야, 시장이 이게 올랐던 5천 이상은 완전 신기루였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편중이 많이 돼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의 전체 영업이익의 합계가 현재 한 500조 정도까지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PR 단 10배로 계산해 보면 5천조에서 6천조까지 나와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봤고, 그 정도 영역까지 지금 근접을 했거나 살짝 넘었던 수준까지 올라온 거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이제 그 겸손함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이렇게까지 많이 되바라지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몸을 낮춰서 평가받았던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서 너무 우리 이제 겸손 떨지 말고 10배 정도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야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또 제 생각에는 이번 하락이 비온 뒤에 땅 굳는다라고 하는 5천을 지지로 해서 그동안 또 기회를 틈틈이 보고 있었지만 실행을 못했던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큰 기회로 다가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좀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게,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지만 금을 사둬야 할까 하는 고민도 이제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안전자산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뭐 전쟁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금 가격 다시 또 올라가고요. 뭐 유가 관련해서 올라가고, 또 뭐 방산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흐름도 좋기도 했는데, 저는 금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금을 이제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시장도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가고, 사실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딱 좋을 정도로 위험자산도 올라가고 뭐 안전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다고 보는데요. 결국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지용으로 일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덩치가 이제 큰 자산을 굴리는 분들은 그 정도로 해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 이제 증권 시장 안에서도 해지용 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금으로 굳이 한다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인버스나 고버스를 약간이라도 갖고 계시면
이번 장에 조금 하락을 막았다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금이 이번에 더 뭐 엄청나게 튀어서 주가 하락의 부분을 비트를 했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 가지고 만약 해지한다든지 아니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시다 보면 저는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원래 금 투자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기도 하고 이미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앞으로 경기 침체라는 또 큰 산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내 재산 지키는 데 금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금 가격도 웬만큼 고공권이라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라고 하는 한국 반도체 도약 도전에 대한 법인 대표를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교육 컨설팅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10년 정도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을 했고 인사과장으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과 뭐 자문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약 20% 가까이가 급락을 했던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월 5일 현재 기준으로는 또 15% 가까이 또 다시 급등을 해주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반도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뭐 주가는 유례없는 흔들림을 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고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제가 3월 5일인데 2월 달에 반도체 수출 자체도 1월보다도 20%가 향상된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1월을 저희가 200억 달러 정도 했는데 이번에 225억 달러 정도로 제가 집계된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과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뭐 이거는 뭐 삼성 하이닉스 문제나 뭐 대장주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급히 올랐던 한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이라고 여전히 여겨지는 시장이기도 하고 급등했던 거 대비해서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소위 이제 니케이나 뭐 대만 쪽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폭락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투자자분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소위 B2에 의해서 자동 하락이 되는 자동 매도가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컸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계속 요 며칠은 지난 3월 초부터 해가지고 미국 장시부터 해서 계속 확인해 본 바는 아시겠지만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뭐 마이너스 2% 하락했다가 지금은 다시금 여전히 뭐 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승한 분위기고 대표적으로 소위 M7으로 불려지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건을 사는 회사들이죠. M7 회사들의 주가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AI 기업들이 미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거기에 매출과 거기에 구매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화가 될 텐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유가에 별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투자 동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발적이게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동력의 변화는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의 흔들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뭐 어느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디 모임 가면 저희 테이블뿐만 아니라 앞뒤에서 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 예전처럼 이제 팔아야 될 때라기 보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전혀 우리나라가 좀 달라진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틀이나 3일 정도가 약간 꿈 같은 시간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힘드셨을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하다가 이틀이 지나갔고 다시금 반등하는 형태 오늘이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뭐 사태가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유가라고 하는 게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가가 결국에 이제 어떤 소비, 물가, 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게 소비 물가 올리게 되고 인플레이션 상승되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위축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 여력 같은 게 줄어들 수 있겠다.
해주겠다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아시겠지만은 이란도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단에 대한 협의가 돼 있다라고 얘기도 돼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우리나라가 특히 떨어진 이유가 얘기 드린 대로 너무 오른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첫날은 그렇게 너무 오른 주가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날에는 개인들이 매도하는데 자동 매도가 많았다. B2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게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형태가 하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혹시 유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유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오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뉴스 나왔겠지만 유가에 대한 담합이 있을 때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이 나왔고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 개별 기업들은 이걸 틈타서 이제 유가를 올리겠지만 소비자 유가를 우리나라의 비축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기름 비축량이 보통 9개월 가까이 하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로 외려 산유국이 지금 전쟁을 길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기름이 계속 나잖아요. 기름이 계속 나면은 기름이 우리가 꼭 그 자르면 마르는 것처럼 이거를 중단시키면 더 이상 얘네들을 유전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유전을 막히기 때문에 계속 어디론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흐르는 물에서 계속 퍼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산유국들의 문제도 자기들은 항상 물건을 운반만 했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들도 2개월 정도밖에 저장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수출이 안 되게 통관 안 시켜서 2달 이상이 가버린다? 그러면 석유를 버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전쟁이 길게 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 소위 지금 약간의 미치광이가 돼버린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레버리지로 전쟁을 일으켜버린 나타냐후 같은 이런 지도자들, 이런 트럼프 네타냐후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촉발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불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는 특히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전망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어제 3월 5일자 새벽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도 바로 반등하지 않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일단은 정치 경제적 약간 천재지변적으로 지금 큰 하락과 폭락과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4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BM3에 비해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좀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뭔가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걸까요? 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도 이거 좀 다른 형태 표현이 뭘까도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이 오버 스펙을 제시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HBM3 때부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좀 제외한다고 한다면 이 두 회사가 특히 갑작스럽게 AI 붐을 타고 HBM3부터 해서 삼성전자 승인이 안 됐고요. 약 1년 반 동안 삼성전자는 HBM3와 3E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그랬냐? 여러저러 소위 이제 각 기업 간의 가불관계 이슈나 삼성전자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때 HBM3 때도 하이닉스가 오버 스펙을 제시한 게 맞습니다. 그때의 HBM3도 그때 그 제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제덱이 뭐냐면은 이 스펙을 표준화해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제시했던 스펙보다 훨씬 높은 형태의 값을 제시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1년 반 넘게 하이닉스한테 HBM 승인 같은 것들을 전혀 못하게 매출이 최대로 하락했었고요. 하이닉스는 그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4는 결국엔 오버스펙이다. 오버스펙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동일하게 얘기 드렸던 HBM4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반도체 GPU에서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GPU에 들어갈 HBM4의 우리 기본적인 스펙을 8GBps라고 해서 8GBps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에서 이게 칩이 이렇게 반도체 D램이 이렇게 있으면 D램이 한 핀 개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D램이 지금 HBM4는 기본적으로 12단을 쌓는데 12단을 쌓을 때 이 핀 개수가 2048개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얼만큼 얘네가 속도가 신호가 얼만큼 올 것이냐 문제인데요. 이 HBM4가 기존의 HBM3E보다 HBM3E는 1024개라고 하는 핀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2배가 늘어났는데 이 2배가 늘어났을 때 이 핀당 속도가 이 제덱 스펙은 8GBps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겠군요. 8.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가
봤더니 제품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 스펙보다 약 높았던 20% 정도 상승했던 10Gbps 정도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11.7이라고 이런 방송 많이 들으신 분이 이제 숫자도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1.7 정도까지 해서 높을수록에 훨씬 더 핀당 속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이 현재 나올 수 있는 GPU의 속도나 HBM 8개의 속도, 왜 8개냐면은 지금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루빈 칩은 이렇게 칩이 있을 때 얘네가 칩이 GPU가 2개 있고 HBM이 2개씩 해서 총 8개가 GPU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럼 얘네의 속도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2TB/s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 얘네들의 핀 개수를 곱하고 8을 곱하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트바이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치고, 보시면 현재 결국에는 2048개에다가 8개 곱한 값을 좀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22 정도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속도는 기존의 HBM3E를 8개 넣었던 B200이죠. 블랙웰 200보다는 속도가 2.67배 정도 좋아진 거기 때문에 HBM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핀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오버 스펙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하이닉스는 이 제덱 스펙을 만족하는 건 당연하고 몇 번의 개선 작업을 통해 가지고 10Gbps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스펙은 어느 정도 만족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버 스펙을 제시한 삼성전자가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거는 물론 그래서 성능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좋은 거는 맞다 인 건데, 지금 여기서 현재 베라루빈을 만들 때 얘네의 더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TSMC의 물량입니다. TSMC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위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 데 정해져 있고, 그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하이닉스의 우위가 점쳐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HBM4에서 다 팔렸다고, HBM4가 이미 올해나 내년 정도 중간도 물량까지 대부분 팔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큰 소비자가 당연히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에서 일정 부분을 대부분 산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팔린 거로 봤었을 때는 TSMC의 물량이랑 연결될 겁니다. 그게 보통 예상하는 게 6, 3, 1 정도로 예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6, 삼성전자가 3, 마이크론 1.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올해 한 2월, 3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는 TSMC의 소위 패키지나 이쪽 물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캐파시티를 높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품질이 같은 가격에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원하는 품질을 원하는 곳이 많겠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양을 고려했을 때는 6, 3, 1, 2, 5, 4, 1이나 뭐 5, 3, 2 정도나 이런 것들의 변경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삼성전자 목표도 그렇습니다. 올해 판도를 뒤집는다라는 쪽보다는 HBM4 이쪽에서는 아예 뒤집는다는 얘기가 점유율이 바뀐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본다면은 아마도 실제로 그게 가능해질까라고 하는 건 내년의 목표인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회사 아니면 마이크론까지 해가지고 뭐 442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HBM4E라고 하는 게 얼마큼 나오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유리한 고지가 있는 것은 맞다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업계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계속 하이닉스는 결국에 아직까지도 10Gbps라고 하는 이 스펙을 만족한 것이냐 정확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던 요즘에 뭐 듀얼 빈 이런 게 있어요. 빈이라고 나오죠. 빈이 뭐냐면 빈 제로, 원, 투, 쓰리 이렇게 있는데, 빈 제로가 에러도 하나도 없는 아주 깔끔한 칩들이 있는 게 빈 제로고요. 원, 투라고 하는 거는 품질이 팔릴 수 있는데 제로보다는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도체 칩 이렇게 D램이 이렇게 있으면 얘 용량이 만약에 뭐 3GB다 이랬으면 여기서 디팩이 탁 떨어져 있으면 불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량을 그냥 소위 없애기에는 아까우니까 이 D램과 이런 메모리 회사들에서는 3GB가 있으면 이것보다 좀 더 용량을 더 많이 줘요. 이걸 이제 리던던시 설계라고 해가지고 좀 더 주거든요. 그러면 디팩이 떨어져서 원래 용량이 안 됐던 애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쪽 애들이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빈 1, 2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럼 과연 빈 0, 1, 2에서 봤을 때 빈 제로 제일 좋은 걸 했더니 삼성전자는 11.7을 넘어서 13.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과연 선호할까? 당연히 선호하겠죠. 같은 가격이 된다면. 그러면은 빈 제로를 받는데 하이닉스 만약에 뭐 10이었다. 딱 거의 턱걸이였다. 그럼 당연스럽게 쓰면 쓸수록에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결국에 반도체는 다 물질이기 때문에 이 수명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GPU처럼 서버를 써서 전력량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GPU가 통상적으로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에 다 바꿔줘야 돼요. 그 정도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따졌을 때는 하이닉스는 많이들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현재 업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올해 판도를 확 뒤집어서 삼성전자가 역전한다. 이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작년 같은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상승 추세가 고 하이닉스는 좀 방어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다 정도 얘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정도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만에 글로벌 디램 자리 1위 자리를 탈환하고 SK하이닉스는 좀 2위로 물러났다고 하는데요. HBM4를 앞세워 디램 1위를 더욱 공고히 할지에 대한 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삼성전자가 33년 동안 디램에서 1등을 하다가 2025년도 작년도에 1년,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통계 사이트는 1년 동안이고 어떤 통계 사이트는 25년 4분기 때 역전됐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1년 동안 거의 1등했다는 게 보여질 것이고, 이건 말씀하셨다시피 HBM이라고 하는 AI에 관련되어진 메모리였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HBM4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1분기 때 나왔던 현재의 어떤 그 실적의 퍼센테이지가 삼성전자가 36.9, 하이닉스 32.2, 마이크론이 22.8, 뭐 나머지 중국이 4.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돼서 이제 저도 방송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4321이다 정도, 4321이라고 하면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전체 캐파시티에서 삼성전자가 물론 HBM을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단품 디램이 훨씬 더 수율도 좋고 단가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요새 들어보셨겠지만 스팟 가격들 나와서 말하자면은 HBM의 일정 물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이 수율 감안했을 때 원가가 수율이 낮으면 원가가 올라가겠죠. 이게 버리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원가하고 판가 뺀 게 이익인데, 이익이 높은 게 외려 단품 디램이라고 봤었을 때는 단품 디램의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HBM은 이 만들 때 HBM용의 디램과 일반 디램은 다릅니다. 설계가 달라요. 그래서 웨이퍼를 넣어가지고 이거 디램이니까 HBM 만들어야지, 이건 뭐 만들어야지는 안 됩니다. 그렇진 않고요. HBM용의 칩은 웨이퍼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칩이 있으면 중간에 IO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칩이 더 커요. 그래서 웨이퍼에 보통 한 600개 정도 나오고, 근데 단품 디램은 같은 거면 1,500개가 나옵니다. 훨씬 개수가 많이 나오는데, 얘네가 당연스럽게 HBM 막 쌓으니까 수율이 떨어지겠죠. 여기 12개에서 하나 불량이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품은 하나로도 팔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젠슨왕이 얘기했다시피 요렇게 되어 있는 칩들이 막 모듈로 엮은 게 뭐 소케 미니, 뭐 리디 미니 해가지고 막 여러저러 같은 소위 모듈의 응용품의 디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단품 개수가 많을수록에 얘기드렸다시피 다양한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이익을 높여주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단품 디램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HBM의 이익이 높더라도 점유율이나 매출액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간격을 벌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디램의 가격이 아직까지도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1, 2월 달에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거는 아주 대메이커들은 뭐 하죠? 얘기 드렸다시피 롱텀 어그리먼트가 실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년간, 2년간 공급하는 걸로 됐어서 젠슨왕이 그랬죠. CES에서 우리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딴 데는 어떨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기님이 샀다는 거죠. 그 정도로 돈이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디램이 딱 나오면요, 이거에 웃돈에 웃돈을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품 디램이 작년 뭐 한 2분기, 3분기 가격 대비해서 엄청나게 한 5배 뛰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2~3배 더 뜁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스팟 가격이라는데, 스팟 가격은 잘 나오지도 않, 통계에도 집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장부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뭐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갑자기 삼성전자 출신이고 방송 나간다니까 어디서 디램 좀 못 구하겠냐고. 왜냐면 중국에 갖다만 주면은 엄청
엄청나게 이제 팔리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어저께 기사 나왔던 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에 갖고 있는 경쟁을 계속 보시고 투자자분께서는 이 두 회사 중에 뭐가 좋지? 뭐가 손을 들지? 그렇지만 이 두 회사가 있는 건 참 다행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중국이 얼마큼 크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어떤 소식이 나왔냐? 그래서 얘네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U나 AI 기반의 소위 서버용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 메모리 중에서 그 저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메모리가 없어져요. 핸드폰 메모리 없어진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구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구하냐? 중국한테 구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떨어졌죠. 명령이 내년부터 중국 쓰지 마라는 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나쁠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반도체 산업은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점유율 측면이지 이익률은 수율과 안정성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분기 때 이번에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삼성 출신의 그 박유학 그 연구위원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처음으로 예상했던 현재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9조 원 1분기. 하이닉스가 37조 원, 32조 원 정도 잡더라고요. 근데 이게 1분기가 원래 제일 안 좋거든요. 삼성 반도체는 원래 1, 2, 3, 4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겨울이 제일 좋다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뭐 200조다, 삼성전자 200조, 하이닉스 170조, 그래서 37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크게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삼성전자 특히 메모리 쪽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 같은 천재지변 제외하고는 올해는 많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또 최고치를 기록해서 화제가 되었네요.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고 좀 그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AI 칩에 대해서 85%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물론 다른 회사들 AMD나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나 AMD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GPU에서 스탠다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ASSP라고 보통 붙여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이 ASIC이죠. 이런 쪽에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칩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GPU의 점유율, 인프라용 GPU죠. 그러니까 깔리는 것들 그게 85% 이상의 엔비디아가 여전히 있고 두 번째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랑 얘기했다시피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 B200 그러니까 블랙일 제품들 앞서서 아시다시피 호퍼 제품들 그 다음에 암페어라고 하는 게 약 6년 정도 팔린 게 있는데 6년의 모든 모델로 다 지금 다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구형이든 신형이든 간에 없는 게 있으면 다 동난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가면 갈수록 바로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젠슨왕 같은 경우도 얘기했다시피 CES도 동일하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GPU가 소위 이제 기존 HBM3까지는 아시겠지만 소위 학습 쪽 시장이었죠. 학습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 추론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몰고 있는 거는 우리 GPU는 학습과 추론이 둘 다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추론 칩에서까지도 기능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베라 루빈 같은 것들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CES도 여러 가지 GPU들 다 마련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서 얘기했던 게 이번에 같이 나오다시피 베라 루빈이나 아니면 이후 어떤 칩에 HBM뿐만 아니라 HBF라고 그래서 메모리에서 DRAM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까지 쌓아놓은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했고요. 혹은 추론 시장에서는 학습된 시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 말고 그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 같은 거를 어디 넣었다가 빼는 게 GPU에서 가까울수록 전력 소모가 줄어드니까요. 가까이 있어야 하지 않아? 요게 이제 HBF나 왜냐하면 DRAM과 낸드에서 HBM은 속도가 빠르고 좋긴 한데 용량이 적고 소위 정보가 날아가는 휘발성이고요. 휘발성이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와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할 수 있는 HBF는 나중 얘기고 올해 말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에 있는 거에서도 고속 SSD, 낸드 플래시 몇 개를 엮어놓은 얘네들은 DRAM과 낸드를 만드는 낸드에서는 얘네들은 비휘발성이죠. 데이터가 안 날아가요. 말하자면 고객들이 중요한 정보를 어떤 데 저장해 놓고 그거를 가까이 쓰면 쓸수록 전력이 줄어들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에서는 키 밸류라고 했고 키 밸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낸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GPU가 개발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확장되고 있고 내년도 아니 다음 분기 컨센서스도 여전히 영업이익률 75%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출도 계속 기업 수주도 늘고 있는데 거기서 메모리는 가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없으면 정보를 불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반도체 시장에서는 특히 AI 시장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는데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GPU는 그냥 빈 깡통에 처리하는 공장이고 거기에 자원은 결국 데이터고 데이터는 누가 넣냐? 메모리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의 메모리가 데이터를 늦게 갖고 오면 느려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현재의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반도체의 AI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수혜는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시면 원래는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이 반도체 전체 시장이죠. 메모리 시장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2,500억 불 잡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보통 5,000억 불 잡거든요. 그래서 1대2 정도 돼요. 근데 올해가 메모리 시장이 작년도 대비해서 2배 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2,500억 불에서 5,000억 불.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도 크겠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더 이상 1대2라고 하는 배율이 아니라 1대 1.5나 1대 1.2까지 확 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능의 메모리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 주인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는 건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을 출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안에 탑재된 엑시노스가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테크 업계가 많이 주목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부활은 어느 정도 됐다. 일단 기본적으로 된다. 왜냐면은 S25 전 모델이죠. 거기서는 모든 사양에서 S25 플러스 울트라에서 모두 퀄컴 칩을 쓰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S22 때 있었던 이런 GOS 사태 이것 통해서 B2C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를 잊어버렸었죠. 그래서 고객들이 갤럭시를 구매할 때 이게 엑시노스 삼성전자가 만든 거야 칩이 퀄컴 칩이야 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고요.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는 그 고객들 커스터머의 그거를 불식시켜야 된다. 이거 이제 그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동일한 성능의 벤치마크를 되게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이 싱글코어 멀티코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엑시노스와 퀄컴 칩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싱글코어라고 하는 성능 그러니까 이게 AP에서 들어가는 이 코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머리로 보시면 되는데 머리가 하나 있는 게 싱글 코어고요. 근데 성능이 머리 하나는 여전히 스냅드래곤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싱글 코어로 동작하는 건 많지는 않고 멀티 코어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엑시노스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10 코어라고 해서 코어를 10개를 붙였어요. 아니면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개수를 더 늘린 거죠. 근데 스냅드래곤은 8코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0코어, 8코어인데 요 성능은 삼성전자가 약간 앞섭니다. 그게 이제 싱글코어는 2% 정도 뒤지고 멀티코어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가 2% 정도 앞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고객들은 약간 구별이 안 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삼성전자나 이제 언론사에 잘못 보도했던 게 예전에 엑시노스가 나왔는데 스냅드래곤을 앞섰다 이런 게 작년에 나왔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었고, 솔직히 그거는 이제 실제 그 기사 같은 거 보실 때도 저도 이제 항상 주의해서 보는데 스냅드래곤의 현재 신제품은 작년 9월에 나온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라고 하는 모델이 최신 모델입니다. 물론 여기도 본인들도 당연스럽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겠죠. 어쨌든 현재 이 모델과 삼성 엑시노스 2600을 제시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도가 돼서 지금 S26에는 울트라 모델은 전 품목이 퀄컴일 것 같고요. 스냅드래곤이죠. 그 다음에 S26하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역에 따라서 엑시노스와 퀄컴을 조절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탑재가 됐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반도체 머리와 발끝을 다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에는 이 CPU 연산 기능이 전작 대비해서 최대 39%가 개선이 됐고 생성형 AI 기능은 113%가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요거 질문 주셨던 CPU가 있고 그다음에 NPU도 있는데 이 GPU라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통상적으로 이 AP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요만한 큰 칩인데 모듈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PU도 있고요, GPU도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NPU가 생겼고 뭐 모뎀도 있고 여기에 카메라도 있고 뭐 이게 이렇게 물려 있어요. 요것이 이제 맞춰진 칩이 이제 SoC라고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뭐 그걸 SIP라고 해서 시스템인 패키지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칩 하나에 쌓여진 고성능의 반도체 모바일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성능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드렸다시피 엑시노스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퀄컴 칩도 있고 애플 칩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또 비교했을 때 CPU의 연산 성능은 여전히 퀄컴 쪽이 조금 우세하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 봤을 때는 전작 대비 좋아진 거는 맞아요. 이것에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반도체 업계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칩 설계할 때 통상적으로 IP 설계라고 해서 요걸 하는 게 ARM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코어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여기에 약간의 요 정도 기능을 갖다가 막 붙이면은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의 IP는 암에서 크레딧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왜 말씀드리냐? 시스템 반도체에서 퀄컴의 AP가 성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 범용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 내부에서 그 IP를 개발을 했어요. 아드레노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칩에 맞는 코어를 IP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CPU 성능이 좀 좋은 편인데 GPU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AMD 거 엑스클립스 뭐 960이라는 걸 쓰는데 그거를 점점 쓰는 것을 점점 IP를 덜 쓰고 내재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가가지고 내년에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특징적인 바로 말씀하셨던 NPU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탑재된 성능은 확실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잘 나오고 있고 이거는 다른 어떤 벤치마킹 속도하는 말고 인공지능 성능 평가하는 데서도 퀄컴이랑 거의 동률입니다. 3대3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 정도이고 애플은 좀 떨어졌습니다. NPU 성능이.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봤을 때는 AI 성능이 조금 차이는 보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특히 삼성폰에서 엑시노스와 퀄컴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게다가 말씀하셨던 이 발열 문제가 항상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을 패키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걸 히트패스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엑시노스라고 하는 걸 탑재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은 삼성전자는 일단 투자하신 분들께는 올해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주인공은 엑시노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엑시노스가 지금 삼성전자의 GAA라고 하는 그거에 2나노라고 하는 최신 공정을 쓰는데요. 거기에 쓰는 공정의 수율도 좀 나았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가동이 돼서 적절한 수율이 있으면 그것이 성공적이다. 그래서 올해 흑자로 5년간 거의 적자만 하다가 흑자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있겠죠. 거기서 설계하는 사업부죠. 시스템 회사의 사업부에서도 걔네들도 어쨌든 간 엑시노스 설계가 있기 때문에 돈도 벌 것 같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쓰게 되면은 휴대폰 사업부죠. MX 부분 같은 경우도 퀄컴 대비해서 싸기 때문에 원가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노스 쓰게 되면은 각 전체 삼성전자에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삼성 내부 문제인 거고 결국엔 제품이 좋아야 되는 게 가장 원칙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후에 바로 확장세가 있겠다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가 뭐죠? 애플의 맥북과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다 동일한 반도체를 쓰죠. 소위 이제 그걸 애플 실리콘이라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소위 얘기해서 삼성 실리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소위 아틀라스 로봇 때문에 현대가 난리 났잖아요. 그 말하자면 피지컬 AI 쪽으로
올해는 안 보여드렸는데 올해 말까지는 무언가 보여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이든 전력 반도체든 혹은 이게 로봇에 들어간 피지컬이든 간에 이 피지컬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게 내부의 헤드를 현대차는 엔비디아 걸 갖다 쓴 거잖아요. 근데 삼성은 자기 엑시노스를 갖다 쓸 정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장세가 높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확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의 교두보가 현재 엑시노스 2600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삼성전자 주가를 좀 견인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네 가지가 딱 있겠죠. 네 가지가 중에서 이제 딱 보시면 단품 디램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한 측면 HBM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고 다른 분들 많이 말씀 안 하시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말까지 아무래도 피지컬 AI 쪽에 뭔가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으로 보자면 현대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28년도 양산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CES 보여준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버렸죠. 현대차가 거의 망했다가 지금 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돼버렸는데 요 네 가지를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투자하시는 분께 삼성전자는 이 네 번째 거는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여기서 가장 캐시가가 될 것은 역시 D램이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보시는 게 좋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제 양산 캐파, 그러니까 그 수요가 계속 있더라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마지막이 언제일까 봤을 때는 D램 자체 웨이퍼 생산이 느는 거는 내년 중순 이후입니다. 평택의 P5,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용인의 1단지라고 하는 게 그때서야 늘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회사들이 내년 중순 넘어가야 D램이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올라가다가 그 생산이 팍 되게 되면은 그때 가격은 멈추겠지만 소위 프라이스는 멈추지만 퀀터티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체 총 이익은 여전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있다. HBM은 기술력이 앞선 건 맞게 됐는데 이익률 측면이 올해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세 번째가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인데 요거는 올해는 흑자 전환되면 아주 고무적일 것 같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역할은 엑시노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수율과 설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수율과 성능 문제겠죠. 그 다음에가 여기 파운드리는 고무적인 게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그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쪽에서 지금 계속 양산 점검하고 있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는 뭐에 들어가죠? 테슬라 자기 로봇에 들어가죠. 네, 그 로봇에 들어가는 헤드나 전체적인 걸 만든다고 봤을 때는 생산성이 굉장히 늘 수도, 그러니까 그 웨이퍼 생산과 거기에 들어가는 AI6 칩의 요구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파운드리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년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간을 봤을 때는 가장 앞서서 이익을 나타낼 건 D램. 두 번째로는 HBM은 거의 유사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실제로 흑자 전환되는지 여부. 이거는 내년도가 진검승부다. 피지컬 AI도 내년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것만 만약에 좀 더 앞당겨지거나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고 친다면 주로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내년도도 좋을 수 있겠지만 올해까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를 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불안한 장에서 최근 중동 전쟁까지 덧붙인 가운데 이러한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뭐 아주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갑자기 한 2, 3일 정도가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때는 어떤 급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2년이나 더 길게 보는 많이 나오시는 그 존니 같은 그 약간 펀더멘털 밸류를 가지고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됐을 때 좀 떨어졌으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야겠다 문제가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때 한 10%까지 떨어지고 어저께 12%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10% 떨어진 날에 저도 제가 좀 더 넣었거든요. 더 떨어졌겠죠. 물론 그게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더 기다렸으면 저도 이제 노련한 투자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틀 연속에 하락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떨어졌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좀 길게 본다면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큰 기업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는 정말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주로 대표적인 1등하는 품목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거 이번에 아주 심하게도 떨어졌지만은 그나마 제가 나왔던 게, 제가 봤을 때 투자를 봤을 때 저는 반도체 업계를 주로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저는 소부장 투자할 때 미국 회사를 쓰거든요.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업계의 1, 2등 정도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소부장이 이번에 미국 장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하락이 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 주식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장이 너무 좋아서 막 너무 들어갔던 것도 있겠지만 미국 장시도 이렇게 균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얘기 좀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